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펑크를 냈는데 역시 익수 메이커신지 펑크 뉴스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이제 방송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각해가지고 전화 연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지난번에는 저도 거의 처음 경험해본 깔끔한 펑크라 가지고 이게 보통은 제작진이 전화가 오잖아요. 늦으면. 근데 무음해놨더니만 그것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그때 제가 죄송하다고 글 올렸고 무엇보다도 제가 최경영 기자님과 제작진에게는 이태원에서 나중에 29,900원 한도 내에서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요새 그 조금 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올리는 거 작년까지 실패했는데 올랐나요? 그거 안 올랐나? 29,900원이면 괜찮습니다. 그 김영란 세트가 29,900원인데 술은 사실 올려야 돼요 지금. 술은 제가 사겠습니다. 아닙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우리 제작진 들으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생방송 펑크낸 사람을 또 불러주는 경우가 어딨냐. 기득권이다 이준석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아니 뭐 그거야 자기가 신경 쓸 거 아니죠 그거. 저는 부러웠나?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무슨 뭐 청년재단 이사장 한다고 돌아다니고 앉아 있는데 거기서 정당 활동하는 거는 누가 용인해 줍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왜 꼭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한 번 얘기가 두대씩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제 저 택시 타고 울산 가셨어요? 땅 보러 오고? 택시 타고가 아니라. 기차 타고 갔죠. 기차 타고 그렇죠. 서울역에 내려서 택시 타고 왔던 거죠. 울주군으로 가신 거죠 지금. 어떻게 땅 보셨습니까? 땅을 갔더니 이제 안 그래도 KBS 취재 기자도 와 있고, 뭐 다른 지상파 기자도 와 있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희도 이제 걸어가가지고 그 땅에 우선 임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위 현황도로라고 하는 그런 도로는 없지만 임도가 있어가지고 그 땅까지 이제 걸어서 진입을 할 수 있었고. 이장님이 같이 동행을 하셨어요, 그 동네. 근데 이장님이 여러 가지 이제 재미있는 정보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땅이 원래는 이장님의 기억에는 그 예전에 울산 지역에서 정치를 하셨던 박모 씨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임야대장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은 실제로 박모 씨가 소유했던 땅인데, 그 분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 친족인 걸로 예상되는 다른 박 씨의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하필이면 왜 정치인이 정치인 땅 샀냐 이런 것도 사실 들여다보면 좀 이상할 수 있어가지고 같은 교회 사람이래요. 김기현 후보의 주장은 그랬었거든요. 우리 프로에서.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이 있잖아요. 우선 선언적으로 해놓은 주장들이 교회 지인의 땅을 샀다, 어려워서 샀다 이런 것도 있고 왜 샀냐 그러면은 나중에 목장할지도 몰라서 39살에 노후를 준비해 샀다는 그 말도 같이 했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말꼬리 잡자는 건 아니지만 현장에 가보니까 조금 명쾌하게 해명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제가 39이거든요 지금. 근데 제가 그래서 어제 갔다 와서 약간 반농담적으로 사냥 사진도 올리고 여기서 뭘 키워야지 되나 목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은 그 지역에 보면 실제로 소 키우는 분야 이런 분들이 없어요. 그 앞에 상수원이라 가지고. 못 키우는군요. 상수원이면. 못 키울 분들은 거기는 소 키우거나 아니면 돼지는 더 안 되고 평지가 아니고 그렇죠. 소 키울 환경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물론 지목 자체가 이제 목장 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한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 땅을 산 동기는 국민들한테 약간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차라리 투자 목적이었다. 이런 거 아닌데 목장 용지다 이래버리면은 제 생각에는 좀 그거는 국민들이 왜 샀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좀. 그렇죠. 근데 이제 핵심은 그때 당시에 울산 네, 고문 변호사 그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KTX 연결도로 이러면서 그때는 이제 정치인이었으니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닌가 이런 건데 그거는 지금 밝혀진 건 없지 않습니까? 그거야말로 하려고 그러면 수사의 대상이죠. 그거는 어떻게 밝혀내겠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거는 드론 띄워가지고 전체 사진 보고 그다음에 아니면 대장 같은 것들 임야 대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등기부 등본 떼보고 주변 땅 시세도 제가 좀 살펴봤는데 저희가 갔더니 이제 그 주변에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근데 워낙 편차가 커야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본인이 예를 들어 어떤 분은 한 15만 원 정도에 할 수도 있다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매수자 자체가 찾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호가가 형성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근데 김기현 후보는 본인이 프로 옆에서 20만 원 정도 했으니까 내 건 한 10만 원 되지 않겠냐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디 언론사를 보니까 AI가 추산한 땅값은 뭐 이런 거까지 나오던데 예. 사실 챗 GPT에 물어봤다. 저희 네. 쪽에서 이제 봤던 그 공인중개사는 뭐 그 정도 10에서 15 사이로 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 뭐 100배를 얻었던 뭐 수십 배를 얻었던 간에 이게 투자냐 투기냐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별로 그렇게 큰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선거 자체를 네. 어떻게 만들어 버렸냐면 처음에 그러니까 팀 윤석열 대 그다음에 윤석열의 적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윤석열의 적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제일 웃긴 게 김기현 후보 측이나 아니면 그 윤핵관 쪽 후보들이 뭐 최고위원 후보들이 뭐 천하람 후보한테 천하람은 이준석이 아바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저희 캠프가 돌아가는 방식도 그렇지 않거니와 아무리 그런 소리를 한들 한마디로 받아칠 수 있거든요. 당신들은 전부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들이냐. 아바타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김기현 후보가 만약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온다 했을 때 그 지지율에 저는 8, 90%는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준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사실 애초에 이 전당대회 시작하기 전에 김기현 후보의 대중 인지도라고 하는 것은 길 가다가 김기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거의 뭐 모른다가 다 대다수일 정도로 그런 어떤 낮은 인지도였는데 어쨌든 여러 무리수 속에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플러스 당대표의 지지율이 좀 있어줘야 나중에 총선에서 뒷받침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이 결국에는 그 여당도 여러 유형의 대표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저희 당에도 보면은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고 황우여 대표 같은 분도 있었고 네. 굉장히 무색무취하시고 그냥 이런 중재형 대표였죠. 그때도 그런데 뭐 선거는 괜찮게 했어요. 왜냐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가 나쁘지 않았을 시절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보면 김무성 대표도 있었고.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충돌이라는 거를 그때 도장런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보통 당청 관계 그 당시에 보면요. 싸움은 대통령실에서 걸어요. 청와대에서. 김무성 대표가 왜 그럼 도장을 들고 그때 갔느냐.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통 이렇게 싸움 붙여놓은 다음에 나중에 대통령실에서 아니면 청와대에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나와가지고 그 상황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김무성 대표를 바보 만든 거지. 그때 보세요. 유승민을 무조건 잘라야 되고 그다음에 유영아 그 후보를 송파에 공천해야 된다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굳이 말하자면은 그때 청와대가 자기 공천하고 싶은 대로 하려다가 초과장관 다 태워먹은 거거든요. 그렇게 됐네요. 그게 아마 네. 보수 지지자들이 선거에 갖고 있는 최고의 트라우마일 텐데 총선 때. 그래서 졌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것보다 더 강한 공천 압박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게 지금 예고가 되고 있거든요. 아니, 김기현 후보는 실제로도 대통령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공천 때 그 이야기를 최강시사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릴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라고 김무성 대표가 굉장히 그 중재나 이런 걸 잘하시는 분인데 그때 김무성 대표라고 뭐 대통령의 뜻을 무시하고 공천하겠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도저히 그렇게 하고선 내가 대표로서 총선을 이길 자신이 없는 오더들은 나온 거예요. 아까 말했던 대표적인 거. 예. 유승민은 꼭 잘라야 되고 그 유영아 변호사는 꼭 넣어야 된다. 근데 그게 대중 인지도랄지 민심하고는 상관이 없이. 대중이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런 거예요. 그때 보면은 그러면 김무성 대표 공천할 때 그럼 소위 친박계 인사들이 공천 학살이라도 당했냐?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 조정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보통 꼭 아픈 손가락들이 있어요. 예. 내가 꼭 챙겨줘야 될 사람인데 넣어줘야 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은 왠지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공천 붙으라 그러면 못 이길 것 같다. 그럼 인위적으로 누굴 잘라내주든지. 무리를 하는구나. 이번에 그래서 저도 솔직히 뭐 지방선거 때도 보면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아, 지방선거 때도? 지방선거 때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몇 군데 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에서 여론조사 1, 2, 3, 4등 하는 분 다 자르고 뭐 5등 하는 분 공천하고 이런 상황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럼 반론 차원에서 말씀드려보면 여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않았느냐. 경기도만 빼고는. 이렇게 그렇게 공천한 곳들은 졌어요. 아, 그렇게 공천한 것들은 졌다. 그리고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걸 알면서도 그러면 자 이런 거 아닙니까?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고 그러는데 제가 말 안 했잖아요. 네. 제가 그거 갖고 무슨 뭐 도장 들고 튀었습니까? 아, 그때도. 그러니까 그때도 별 이야기 안 했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니 무슨 이런 거 배신자니 이런 거는 대통령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당대표는요,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간에 공천할 때는 보면요, 굉장히 여러 변수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때 김무성 대표는 굉장히 성격이 좋으신 분으로 소문나 있는 거고 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호방하신 분이죠. 다른 거는 다 니네가 다 전횡해도 되는데 유승민이 자르고 유영아 넣어라 이건 안 된다라는 본인 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선을 넘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본인 입장에서는 도장을 안 찍는 방식으로밖에 이걸 막을 수 없다. 왜냐? 이런 거예요. 자. 총선 지면 누구한테 결과를 뒤집어 씌웠겠어요. 분명히 김무성 대표한테 책임을 씌웠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이래도 지고 저래도 지는데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쪽으로 간다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선택을 계속 강요하는 게 청와대의 그런 움직임이었고. 그러니까 당대표라는 게 조정이나 타협이나 이런 거를 잘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또 막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러니까 당대표는요, 직감적으로 이상한 오더가 오면요. 이거를 통과시켜도 나는 역적이요. 이거는 막아도 나는 이제 배신자 소리 듣겠구나. 이게 와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저한테 만약에 네. 지방선거 때 있었던 공천 비화들 뭐 좀 얘기하라 그러면은 그거 책 한 권 따로입니다. 그거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당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예. 대표들이 별난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대통령실에서 아니면 청와대에서 보통 그런 먼저 펀치를 날리는 거지. 대표들은 곧 죽어도 선거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 지역을 꼭 짚지 않아도 되니까 일화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거는, 네. 예. 네. 이슈 오도독에서 있다가 그러면 하십시오. 네, 예. 예.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지금 떨어지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까? 떨어진다기보다는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별다른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패턴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때 초기에 뭔가 양쪽에 대한 실망감이 늘어나면은 예. 기가 막히게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오른다는 기사가 나오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뭐 한 3등에서 2등 정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2등까지 올라가가지고 조금 잠시 이제 또 기운이 나시면은 안철수 대표가 또 센 말 몇 마디 하시고 예. 그러다가 템포 못 맞추셔가지고 이제 3등으로 내려앉고 네. 그러면 또 삼철수 소리 듣고 뭐 이런 거거든요. 보면 삼철수. 근데 이게 뭐 제가 네. 이거를 그냥 놀리자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네.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보이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안철수 대표 메시지가 좀 달라져요. 네. 그리고 그 내려오기 시작하면 또 달라져요. 이번엔 거기다 더 큰 변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네.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그렇죠. 사실 그거는요. 네. 강하게 반발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정무수석이 그런 말을 했는데 네. 가만히 있는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상당히 좀 굴욕적으로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굴욕적이야. 정무수석 자르라고 네. 난리 쳐야죠. 그건 드러냈고. 네. 그런데 그거를 안 하는 걸 보면은 뭔가 안철수 대표가 지금 심적으로 혼란기가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좀 우왕좌왕하고 있다. 네. 천하람 후보는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겁니까? 천하람 후보는 제가 이제 옆에서 보면은요, 거기도 지금 엄청난 감정 기복을 겪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예. 처음 나와가지고 나왔을 때 이뤘던 목표 지점이랑 꿈꿨던 목표 지점이랑 지금 꿈꾸는 목표 지점이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은 더 원대하겠네요. 저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 이것도 책 한 권 쓸게요. 재밌어요. 이것도 보면은.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천하람 후보도 본인이 대중정치인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렇죠. 이 대중정치라면서 예를 들어 이런 일화가 있어요. 천하람 후보가 뭐 어디 언론 인터뷰 가가지고 그 자랑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준석이랑 다르게 6070에서 더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이야기 저도 들었어요. 네. 제가 그래 그 다음날 뭐라 그랬냐면 너 제발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거는 이준석 빼고 모든 보수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캐릭터라고. 네. 2030에게서 환호를 못 받는 그거를 아깝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모든 보수 정치인은 기본으로 가면 6070이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억지로 이제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이준석과의 차별화를 하겠다 이런 거 당하지 말아라. 왜냐면은 그거는 차별화가 아니라 나는 다른 보수 정치인이랑 다 같아요라고 주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저 너른 들판으로 가봐라. 거기에 개척할 땅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보수에 있어가지고 뭔가 확장력 있는 정치인이라는 거는 2030, 40에게 소구력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이 확장력 있는 정치인인데 가끔 이거를 이제 젊은 정치인들이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이쁨 받는 보수 정치인이 되었어요를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노바디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그거는. 노바디가 될 수 있다. 지금 최경영 기자가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 서울에서 출마한다. 6070 지지층이 더 높아요.
누가 나와도 6070은 기본이에요. 국민의힘에선 없다. 이런 말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럼 지금 나가가지고 제가 2030에 소구력 있다고 누가 얘기한다고 제가 지금 예를 노원구 선거 내일 나간다 쳐도 6070이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상대를 한다면 2030 그러네.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종편 패널이나 아니면 시사 패널 하다 보면은 그냥 듣기적으로 그렇게 관념적으로 하던 말들이 선거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보면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아직까지 이제 그런 거 겪고 있는 거죠, 좀 더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이제 대통령실과 당과의 유기적인 결합 이 문제를 가지고 이른바 친윤 주류계에서는 저쪽이 되면 저쪽이라는 건 뭐 이준석계 이쪽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이게 당이 또 난리가 난다. 이게 그래도 당원들한테 좀 먹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원들한테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 제가 계속 김무성 대표의 어떤 그런 공천 파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언코 얘기합니다. 김무성 대표 잘못이 아니다. 김무성 대표의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그때 만약에 그러면은 역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때 김무성 대표가 그 청와대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예를 들어 뭐 유승민 다 자르고 무슨 그다음에 뭐 저 유영하 변호사 공천 주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선거 이길 수 있었냐 아니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안 바뀌었을 것이고 지금도 만약에 마찬가지 상황이라면 그리고 대통령이 뭐 권력서열 1위인 거는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혹시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그러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비대위로 간다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가 계속 있어요, 보면.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쨌든, 적수라고 할 수 있는, 앙숙이라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으로 앉혀가지고 총선 승리를 하죠. 19대 총선에. 그러니까 그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나름대로 그 임기 후반부에 그래도 좀 괜찮은 모양새로 임기 후반부 보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미래 권력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권력을 나눠주고 공천권 나눠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때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에 다 독점하려고 나섰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정권은 바로 교체됐을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4년이 더 없었을 것이고 정권은 바로 교체됐을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일찍 곤란한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거 뭐냐면은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언급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캐릭터가 완벽하게 마음에 드셨을까? 어떻게 보면 두 분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많은 캐릭터였고 지지하는 세력도 다른 점이 좀 있었는데 그 지점을 김대중 대통령이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당시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이 됐던 거거든요. 제가 근데 또 그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대통령 진짜 견고한 지지층이 있었고 40% 지지율 유지했지만은 막판에 그 5% 10%를 얻는 것을 얹어줄 수 있는 것은 이재명이라는 어떤 새로운 대권주가 떴을 때 그에게 어느 정도 공간을 열어주느냐의 문제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완벽하게 이재명 후보에게 공간을 열어주진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인 면에서의 어느 정도 실책이었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공간을 계속 확장을 해 나가는 것이 국민의힘한테는 훨씬 더 유리하다. 그게 이제 그 보수가 개혁성을 지키면서도 영토를 확장하는 길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근데 그렇죠. 오히려 좁혀지게 만들고 있는 쪽은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대통령을 옹호한다고 하는 친윤 그룹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해요. 지금 나름 그 윤핵관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선거 스킬을 동원해서 저는 선거를 하고 있다 생각해요. 우린 좀 보면 웃기긴 하지만은 그 자기들이 선거에서 생각나는 거 다 해가지고 덤비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뭐 어설픈 무슨 뭐 젊은 사람 잡는답시고 뭐 위촉장 뿌리다가 이준석을 김기현 서포터즈 만들고 제가 김기현 서포터즈예요 지금. 그래요? 제 이름도 검증 없이 그냥 임명장 줘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젊은 사람들 봤을 때 딱 싫은 거거든요 보면은 임명장 남발 이런 거. 남진이랑 사진 찍는 거. 그 꽃을 든 남자 사건. 그거 외에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선거 캠페인이 그리고 보면 공약을 낸다고 했는데 예전에 이준석이가 선거하는 거 보니까 젠더 이슈 이런 걸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반응이 오는구나. 우리도 따라하자 그래가지고 했던 게 여자 민방위 보내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내 선거니까 우리가 웃으면서 넘어가 주는 거지. 만약에 저게 민주당이 적수로 있는 선거였다고 하잖아요. 판판이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김기현 후보가 수를 지금 잘못 둔 것들이 너무 많다. 실제로는 좀 아마추어 같다 이런 말씀이시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022년까지 보수가 3번의 선거를 연달아 이길 때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 그다음에 대선 지선 이길 때 보수의 선거 캠페인 방식이 그전과 달라진 거였어요. 보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뭐 유세차에 젊은 사람들이 올라가 서울시장 선거 때 그러네. 자기들이 오픈 마이크처럼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그 영상이 100만 조회수로 유튜브에서 돌고 그다음에 보면 대선 때도 보면은 가자마자 AI 윤석열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익살스러운 메시지도 내고 호남에 편지를 200만 개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캠페인 방식 자체가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을 하니까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언젠가 옛날에 보수에서 다 해봤던 것 중에 안 좋은 것만 골라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게 이제 캠페인 아이디어의 한계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러네. 근데 이거 보면 총선 가서 갑자기 사람들이 똑똑해집니까, 그 사람들이? 총선과 똑같아요. 무슨 뭐 지지선언 한답시고 명단 불러 모아가지고 다 지지선언 하려고 그러고 나중에 명단 파보니까 가짜 명단이고 뭐 이건 다 뻔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선은 김기현 안철수로 갑니까? 저는 천하람 간다고 봅니다. 김기현 천하람? 네. 예. 안철수 천하람? 김기현 천하람이겠죠? 김기현 천하람이겠죠. 김기현 천하람으로 가면 천하람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결선에서? 저는 어제 이제 3번째 토론이 이제 KBS에서 있었는데 네. 그저께구나. KBS 그저죠. 토론에서 김기현 후보가 굉장히 많은 약점을 노출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시청률도 5% 가까이 나왔는데 국민들이 보셨을 겁니다. 어쨌든 김기현 후보가 한 말 중에 보면은 천하람 후보랑 이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본인이 뜻한 대로 토론이 안 흘러가니까 예의를 갖추세요 이랬어요. 예. 그쯤 되면 다 나온 거거든요, 이제 보면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이번 선거에 사실 제가 그 전에 대표를 했었기 때문에 천하람 후보가 선거하면서 한 번도 안 들은 말은 뭐냐면은 어려서 안 된다 했어요. 그건 넘어선 거였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예의를 지켜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슬슬 또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거는 보수가 넘어섰던 지점에서 생각했는데 그게 나오는 거는 사실 젊은 세대가 그렇게 안 좋아하는. 하다가 이제 말이 막히니까 나이 들고 나오냐 뭐 이런 거. 아니 예의 범절 들고 나오느냐. 예. 지금 천하람은요 청년 대표로 거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네, 천하람은 당당하게 당원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대표 후보로 나와 있는데 거기서 예의가 뭐 천하람이 욕을 했습니까? 예의가 왜 나와요 거기서?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른바 이준석계가 2명, 1명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까봐야 될 것 같아요. 까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지금 이제 뭐 이것도 웃긴데 뭐냐면 저쪽은 지금 그 단체 문자로 계속 어디서 그렇게 돈이 많이 나서 문자를 많이 뿌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나중에 통신사에 한번 누가 자료 요청해봤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국회의원이 누군지 해가지고 요청해가지고 도대체 이번 전당대회 얼마를 쓴 거냐. 뭐 장난 아니에요 진짜 보면은. 제 핸드폰에 보면 하루에 문자 거의 뭐 후보 문자가 100통 이상 날아오는데 80만 당원이거든요. 예. 80만 당원한테 100통 가까이 보낸다고 치면은 그게 하루에만 10억어치 날아다닌다는 건데. 하루에 10억? 아니 그러니까 물론 저는 전화번호가 좀 더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도 오겠지만은. 그렇겠죠.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뭐 도대체 하루에 문자를 얼마어치 뿌리는 거냐. 이게 공직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한이라는 게 없긴 하지만은. 예. 그래서 옛날에 보면 전당대회 한번 하면 30억 쓴다 이런 얘기도 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물량 공세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슈 오도독에서 좀 하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이 뭐 한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심평 변호사는 계속 정계 개편 이야기 하잖아요. 홍준표 시장은 뭐 정치도 안 했던 사람이 멘토라고 자처하지 말아라 우습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정계 개편이 가능합니까? 우선 지금 상황에선 자기들이 벌여놓은 판 때문에 수도권 선거에 진입하면 필패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되면 김기현 대표가 되면 그냥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 본인들이 지금 해놓은 걸 봤을 때 네, 지금 김기현 대표가 아니라 솔직히 이준석이 해도 지금은 수도권 선거에서 제가 머리가 아플 것 같거든요. 혹시 민주당을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 관련해서 수사가 막 이렇게 진척이 되고 뭐가 나오면 그래서 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겁니다만은 뭐 괴멸시키는 수준으로 가면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낭상이죠. 당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뭐 민주당 정도 당세를 가진 당이면요, 그 당원들 새로 신규 당을 만들려 그러면 5,000명이 필요하거든요. 예. 하루면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솔직히 형해화시키는 정도라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받아가지고 450억 토해내고 민주당 망하는 시나리오가 1차 시나리오일 텐데. 네, 그 이야기 많이 했었죠. 의미 없어요, 보면은.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 분들인데요. 예를 들어 그 450억 별거 아닙니다. 그 예를 들어 진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자 하는 여론이 높아지잖아요. 예. 민주당 당원들이 10,000원씩 내면 바로 모아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국민의힘의 어떤 분당 가능성에 관해서는 심평 변호사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도 가능성이 있다. 자기들이 하고 싶나 보죠, 뭐. 자기들이 하고 싶나 보다. 심평 변호사 하고 싶나 보죠, 보면. 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가 뭐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하고 뭐 그런 이력이 뭐 꼭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보수 정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제가 봤을 때 이해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근데 당장 뭐 하태경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30-40명 정도 꽂아줄 사람들이 있다. 아까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챙겨줘야 되는 사람들, 검찰 출신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여의도 종가에 지금 다 돌고 있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기존 의원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당협위원장들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납득할 수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분당 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 이준석 전 대표는 나오시겠죠. 총선이요? 예, 나가야죠. 예. 그때는 어떻게 어느 당이 될까요, 혹시? 제 운명을 제가 모르는 게요. 제가 얘기잖아요. 제가 요즘 정치 평론하면 상식을 기반한 평론을 했을 때 제가 바보 되는 느낌이라고. 예, 이게 비상식이 일상화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뭐 저는 항상 맞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행동 패턴이 뭐 다르게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 그건 뭐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랑 계속 접촉을 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최근에 접촉 안 했습니다. 접촉을 안 하셨고 그 상황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면 그 어떤 전국이 크게 변할 수도 있는 지금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의외로 장기적인 플랜을 많이 안 두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원래 정치는 임기응변의 영역이고. 네. 결국은 크게 보면 큰 구치로 보면 딱 1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재명 그 당대표와 김건희 특검 이게 계속 총선 대선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근데 민주당은 이미 그 타이밍을 좀 놓친 건 사실이에요. 민주당이 놓쳤다. 이재명 의원의 그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대표가 되자마자 만약 쌍특검을 걸었으면은 그게 상당한 전선이 형성됐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의원에 대한 기소 목전까지 이제 들어온 상황 속에서 그렇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밀어붙인다고 하는 것은 사실 모양새가 안 난다. 모양새가 안 나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면에서 정치적으로 약간 실기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